제가 16번은 답이 4번이란 걸 다 아실 거고, 나머지는 전부 그 소급여가 인정이 되죠. 무효인 법률의 추임만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되고, 아까 앞에 나왔다시피 나머지는 다 소급여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17번은 틀린 것은 2번의 경우 137조 법률행위 내용 일부분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면은 원칙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요거는 이제 137조 전문 자체를 시험에 잘 물어보니까 전문을 머릿속에 담으라고 저번에 신신당부를 했고, 다만 이제 외에도 있어요. 당해 무효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법률에서 인정될 경우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를 한다. 그래서 조문 딱 점검하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 비진입 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물을 추인할 때는 요거는 이제 허위 표시와 더불어서 무효 사유가 소멸될 수가 있으니까 추인하면은 새로운 법률에서 유효가 될 수가 있고, 비진입 표시는 허위 표시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법정되는 취소 원인이 종료가 아니라 소멸로 용어 바뀌었어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추인할 수 없다. 아까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법정 대리는 이러한 제한이 없이 추인이 가능하니까 자주 물어본다. 저거 4번은 틀려있고, 5번의 경우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에서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을 하는 것을 의혹해서 인정됐다면 다른 법률에서 효력을 가진다. 이게 무효행위 전환 개념이에요. 138조. 그 대표적인 판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18번의 3번 지문이라든가, 그 무효행위 전환 모델이 되는 판례가 18번의 그 3번이라든가, 아까 이 3번하고 똑같은 것이 4번 문제에서 4번 지문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무효행위 전환인데, 주로 이제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해서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판례가 있다 보니까 그 판례들은 우리 중개사 시험하고는 별로 해당이 없다. 출제를 안 했던 거이고, 그 다음에 18번의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은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원이 소멸될 수가 없으니까 추인이 허용이 안 된다. 2번 판례도 워낙에 중요한데, 토지가 허가구역내에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이 있는데 요거를 일괄해서 매매한 사례요. 그러면은 요 토지는 토지가 허가구역, 소지는 토지, 건물 있고 요걸 세트로 일괄해서 을에게 매매를 했다. 요 이야기인데, 요거는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분, 토지 매매 부분에만, 요거 유동적이긴 하지만 요거는 허가 받기 전이니까 무효사유겠죠. 그래서 이제 일부분에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 매매했을 때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가 허가 대상인 경우에도 137조 일부 매매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 그러면 원칙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야 되겠죠. 지금 이 경우는 토지 매매 부분에만 무효사유가 존재하는데 이 건물까지 전체를 무효로 보되, 다만 이제 이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수하실 거다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건물 매매로서는 유효가 되고, 그러면 이제 건물 매매에 대해서만 유효가 되니까 건물만에 대해서라도 등기 전에 달라 청구가 가능하다. 논리가 이렇게 될 건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137조를 이 경우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 원칙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따라서 매수는 건물만에 대해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나도 안다. 토지는 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허가 못 받으니까 무효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내 이전님께 청구 안 하마. 그러나 건물 매매만 따로 떼놓고 보면 요거는 유효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건물만에 대해서도 등기 전에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이걸 묻고자 하는 건데, 원칙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뭘 검토를 해야 되냐. 이 토지 매매가 무효한 걸 알았다면 얘가 건물만이라도 매수했을 것이냐, 요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상식으로 판단을 볼 때 토지와 건물은 일괄해서 거래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 요게 무효라고 했을 때 건물만 과연 얘가 매수했겠냐 그 말이야. 그러지는 아니었지 않겠냐 그 말이야. 이런 경우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고, 따라서 건물만에 대해서 먼저 이전등기 청구는 못하게 되고, 다만 건물에 대해서 이전등기 청구를 하려면 토지 매매 부분에 관할관청 허가를 받고, 그럼 이 매매가 처음부터 유효가 되죠.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 전부가 유효가 되니까 비로소 건물에 대해서도 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판례예요. 따라서 이제 거기 2번 원칙을 써놓은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 전기가 있기 전까지는 토지 건물 매매 계약 모두가 무효다. 맞죠? 이 경우도 137조 일부무효 법률을 유추 적용한 적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거기에 4번은 앞에서 내가 지겹도록 가르쳐줬어요. 요 판례는 한 10년 동안 한 해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온다고. 총칙에서도 나오고 요즘에는 계약법 해제에서도 출제가 되고. 4번은 틀렸죠? 매도인이 매수인 후 채무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매수는 더 이상 착오로 취소 뭐하는가? 채무불능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하두니까 매수는 착오 등을 이유로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 틀리면 정말로 이제 빵점 맞기도 어렵고. 그 다음 5번 판례는 아까 앞에서 계속 나왔던 판례니까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조건 기한은 원래 이제 출제 비중은 총칙에서는 가장 낮고 나오면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작년 시험에서 또 이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조건 기한을 간과하기 쉬운데, 그러나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이 민법은 출제 비중이 낮다 그래서 어느 특정 부분을 통째로 제외를 시켜버리면 다른 거 공부할 때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여기 조건 기한 자체가 나오면 한 문제가 나오고 최근에 또 안 나온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조건 기한 아예 통째로 제껴버리면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을 응용하는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거 시험 문제 풀 때 지장을 초래해요. 따라서 민법은 출제 비중이 높냐 남냐를 떠나서 기본적인 내용은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다만 출제 비중은 낮다. 그 이야기고. 여기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는 원래 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는 동시에 기한도 못 붙이는데,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단독행위가 있고, 조건 기한 오직으로 다 못 붙이니까. 단독행위는 왜 조건 기한을 못 붙이느냐? 그 중에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으면 이제 단독행위라고 저 앞에 문제 풀 때도 한번 주제를 시켜줬는데, 요거는 이제 일방 당사자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단독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건 기한을 붙이면 더더욱이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더라. 따라서 불안정한 주의에 놓이게 되는 상대방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건 기한을 못 붙인다. 그러니 이거는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 상대방이 뭐 하거나 불안정한 주의에 놓이게 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독행위는 조건 기한을 못 붙이니까 그 상대방이 뭐 해주거나 동의해주거나, 항상 법 논리가 이렇게 흘러가잖아. 안 그래요? 지금 저 박공부 그 정도 됐으면, 응? 그 상대방을 보여줘서 뭐 못하면 그 상대방이 오케이 그러면 뭐예요? 해 그랬잖아. 우리 저번 주에 자기계약 쌍방대 뒤지게 문제 풀었죠. 본인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자기계약 쌍방대 못하게 막죠. 근데 그 본인이 뭐하면 오케이 그러면 또 허용이 되잖아. 이제 그 정도는 눈치채고 법 공부하죠. 그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에? 그럼 자꾸 양이 줄어들어. 그거 똑같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아, 민법선생님이 왜 저렇게 짜증을 부리면서 정말로 날 더운데 똑같은 소리 계속 하니까 미쳐버리고 싶다고 그럴까? 여러분들 그 동참을 좀 하셔야 돼. 아, 진짜 똑같은 걸 맨날 하고 앉았구나, 저 사람은. 얼마나 지겨울까, 그러고. 바빠 새끼, 3세 새끼 맨날 먹는 것도 지겨워서 굶고 사는 판국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요거는 당연한 거, 특히 시험에서 유념할 거, 저 앞에서 이게 나왔었던 거,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 요 두 개는 꼭 머릿속에 담고 시험장 가야 돼요. 채무 면제하고 그 다음에 유증, 요 두 개는 이제 단독행위인데, 채무 면제는 채무자에게만 이익을 주고 돈 안 갚아도 된다 그러니까, 유증은 유연한 증이니까 수증자, 유증 받는 자 얘한테만 이익을 주죠. 따라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들은 예외적으로 조건기한 붙인다. 저번에 앞에 문제 풀 때 이런 예를 들어줬어요. 가벼울에게 1000만원짜리 채권 가지고 왔다. 우리 중개사 공부를 하는데 정말로 공부 안 하더라. 아무리 하라 열심히 안 하게도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당신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뭐 해줄게? 돈 안 받을게. 채무 면제해줄게. 요리했다. 그럼 채무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 승낙을 받아 면제할 필요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면제해주게 하면 되니까 단독행위인데, 원래는 이제 합격하면 조건을 안 붙여놓으면 그냥 돈 안 갚아도 되니까 불안정한 주의에 놓일 일이 별로 없는데, 여기도 합격하면 조건 붙여놓으면 합격하면 돈 안 갚아도 되지만
시험에 떨어지면 돈 갚아야 되니까 얘가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지만 합격만 하면 조건만 성취되면 너는 엄청난 이익을 보니까 이 정도 불안정한 취지야 참아야 된다, 수인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조건 기한을 외주로 붙인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들, 혼인, 인지, 입양, 이혼 이런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조건 기한을 못 붙인다. 왜냐? 조건 기한을 붙여버리면 설령한 봉소나 사일세에 반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음 소표행위, 어음이나 소표를 발행하거나 배사하거나 보증서는 거, 이런 어음 소표행위는 조건은 못 붙이나 어음이나 소표에 보면 지급일이 붙어 있어요. 언제까지 1,000만 원 지급한다 이렇게. 그 지급일이 기한이에요. 그래서 기한은 붙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라는 건데, 그 중에 앞거는 요 단독행위를 주로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거. 거기 지금 1번에서 채무 면제는 단독행위예요. 그러나 유증과 더불어서 상대방의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유의적으로 조건 기한 다 붙여요. 답은 1번이고, 이혼, 상속의 포기 요 두 개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니까 조건 기한 다 못 붙이고, 어음 배서 요거는 어음행위예요. 어음 발행하고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 타인에게 권리진할 때는 이사한다고 하죠. 그걸 배서라고 그래요. 배서하는 거. 그 다음에 미성년자한 계약의 추이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니까 원칙 조건 기한을 못 붙이죠. 자, 답은 1번밖에 없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 1번 지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건부 법률에도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법률에로서 이미 성립은 되어 있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네가 중개사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그러면 증여로서 계약은 이미 성립이 되어 있고, 다만 효력만 아직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증여 효력이 발생이 되니까 조건이라 하면 법률행위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성립이 되었으니까 효력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정지 조건 같으면 효력이 발생이 되고 조건 생길 때, 해지 조건 같으면 효력이 소멸이 되고, 따라서 1번 지문에서 맞는 건데 요걸 바꿔치기 일단 맞힌 사람은 거의 없네요.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이렇게 해놓은 거를 성립 여부를 이렇게 바꿔치기 잘해요.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 여부를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장래 돌아가기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 조건이죠. 그것만 눈에 띄니까 틀리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제 말 알아듣겠나요? 그러니까 바꿔치기 했을 때 안 틀리도록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뭐로 바꿔치기 잘한다? 성립 여부로. 이미 성립은 돼 있는 거요. 그 다음 불능조건, 이조건이면 이따가 4번 문제 풀면서 이건 일괄해서 정리해보기라고 4번 문제가 이해가 오는 거니까, 불능조건, 이조건, 해조건을 성취하기가 불가능하니까 효력이 소멸될 수가 없죠. 조건은 법률이 다 맞아요. 하도 물어보니까 이따 4번에서 4번 문제 있잖아 그거 전부. 그 다음에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조건도, 자 우리가 의사표시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이 의사표시는 내심에 들어있는 실제 의사와 그 의사 외부적 표현을 볼 수 있는 표시행위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의사표시 성립, 이걸 합쳐서 우리가 의사표시 노래 부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조건도 이러한 의사표시 일반 논리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요 조건을 붙이겠다는 의사를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내심에만 가지고 있어봐야 조건이 안 되고, 이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에 반드시 뭐 해야 되냐? 표시를 해줘야 돼요.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주는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조건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이런 합격하면 조건을 붙이겠다는 의사를 내심에 1,000만 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상대방 알 수 있도록 외부에 표시를 안 하면 조건이 아니고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 말 알아듣겠나요? 얘는 합격하면 조건을 붙이는 의사를 1,000만 번 가지고 있는데 이걸 표시를 안 했어요. 그냥 아파트 줄게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당연히 뭐라 그래요? 지금 당장 아파트 달라고 하겠죠? 그럼 얘가 또 뭐라고 개개요? 이건 합격이야 주는 거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뭐라 그러? 나한테 표시 안 했잖아 이렇게. 그럼 동기에 불과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합격 여부 상관없이 그냥 줘야 된다고 말 이렇게. 조건이 되려면 반드시 뭐 하라? 상대방 할 수 있도록 표시가 돼야 돼요. 그 말 알아들어요? 의사표시 일반 원리가 그대로 유추 적용이 된다 그 이야기.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한다 하는 경우는 조건으로 봐야 된다. 다시 7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조건과 기한을 구별할 때 장래에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면 조건이고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면 기한이다.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인지 기한인지 구별하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을 해서 결국 조건이냐 기한이냐 구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의사표시 해석 문제로 결국 기착이 되는데 해석을 할 때 조건이냐 기한이냐 구별 기준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 노래를 불러줬어요. 장래 반드시 지급할 의사가 있는가 요걸 확인해 보라고 말이야. 장래 반드시 지급할 의사가 있으면 조건이다 기한이다. 예를 들어 다음 같은 경우 갑이 을에게 내가 건물을 매각하면 1,000만 원 주겠다. 요게 조건이냐 기한이냐 애매한 경우 반드시 1,000만 원을 주겠다. 이 표시된 사실이 발생이 되든 안 되든 매각이 되든 안 되든 1,000만 원 주겠다. 이런 취지라면 요거는 조건이다 기한이다. 언젠가 1,000만 원 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하니까 기한이에요. 그 대신 이 표시된 사실이 발생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 1,000만 원 줄 생각이 없다. 그러면 1,000만 원 안 줄 수도 있죠. 장래 도래할 것이 불확실이죠. 그러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2번이 어디가 보냐? 4번 맞는 거 해보세요. 부관에 표시된 사실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경우는 뭐이다? 4번은 틀려 있잖아요. 불확정 기한. 이런 거는 공짜니까 이제 틀리지 마세요. 기한이잖아요. 그 다음 정지조건부 법률의 경우는 조건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 성취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 잠깐 7번 보세요. 이 입증책에 관련해서 갑이 을에게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원을 주겠다. 공부 안 하니까 1억 원 준다는 거야. 이래도 공부 안 할래 그 이야기죠. 그래도 안 하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꿔치기 잘한다고 내가 가르쳐 줬어요. 합격하면 준다 그러면 안 해. 주워놓고 떨어지면 뺏어버린 거야. 해제 조건 했을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해. 그래서 그 이해도 덜어 조건. 이거는 정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필요한 게 정지 조건이니까. 진짜 공부시키려면 1억은 주워놓고 네가 시험에 뭐하면 떨어지면 반환하라. 이렇게 해버리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하지. 현금 1억이 왔는데 떨어지면 돌려준다. 그러면 더 공부 열심히. 똑같은 성취되면 1억은 받는 거는 매일 일반이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입증지 이게 이제 정지조건 법률행위인데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경우를 정지조건 그래요. 진짜 정지조건하고 해제조건은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되는데 요거는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효력이 발생. 지금 법률의 효력이 정지 수도비 되어 있다는 거야. 효력이 발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다 성취되면은 효력이 발생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 지금 효력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다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는 법률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효력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를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글자 그대로 해제 조건이에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하는 것처럼 효력이 소멸된다. 그래서 해제 조건. 성취돼서 효력이 발생 정지 조건. 소멸 해제 조건. 그럼 요거는 합격하면 조건이 성취되면 1억 원 준 효력이 발생이 되니까 정지 조건. 명확하겠나요? 그러면 입증 책임을 살펴본다는 거. 순서를 보면 갑이 신고자 시험 합격하면 1억 원 주게 하니까 일단 이제 을난 놈이 와서 1억 원을 탈락하겠죠. 얘가 괜히 열심히 공부하는 얘한테 와서 합격했을까? 이런 미친놈은 없고 순서가 얘가 먼저 가서
1억 원 줄까? 이런 일은 없다 그러면 그건 미친놈이고, 먼저 얘가 와서 1억 원 줘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갑이 뭐라고 물어보고, 왜 합격했어? 이렇게. 왜?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닌데? 합격이야 주는 건데? 갖고 노 일단 거절하겠죠. 그러면 3단계 얘가 뭐라 그래요? 붙었어? 줘. 이렇게 가깝냐 그 말이야. 순서가 이렇게 가지 않을게. 그죠? 그러면 먼저 이거를 나누어서 이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이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물어보는데, 이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이라는 사실은 갑을 두 놈 중에서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보세요. 얘가 1억 원 달라고 했을 때 갑이 어허이 붙어야 주는 돈이라니까 지금 못 준다니까 갑이 거절하고 있죠. 왜 거절하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있으니까 지금 못 준다고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따라 정기조건부 법률이라는 사실은 이런 말들을 이해 못하는 거 죽었다 깨나도 1년 12년 가도 못 외워. 하루 종일 외우고 있어도 못 외워. 이 말 두 줄짜리를 이해 못하. 이해한 사람은 금방 외워버려. 그러니까 외워도 이해가 되면 금방 외워지는 거예요. 이해 못하니까 외우려면 1년 한번 외워보세요. 정기조건 법률 사실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다. 이 말 느낌 오나요? 1억 원 달라고 했을 때 못 준다니까 저지하는 사유잖아. 왜? 붙어야 준다고. 그러니까 법률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 그 말이야. 근데 이 말을 외우려면 하루 24일 1년 365일 외워도 못 외운다고 말이야. 그 말 알아들어요? 따라서 누가 입증해야 된다? 달라고. 에헤이 지금 주는 거 아니라니까. 붙어야 주는 거라니까. 효과 발생을 저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지조건 법률사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그렇게 주장하는 얘가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얘가 입증해야 돼요? 얘는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라고 저동거를 했어? 이 새끼 지금 주는 거 아니라니까. 네가 언제 그랬어? 얘가 그거 아니요. 새끼야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잖아. 누가 입증해야 돼요? 답이. 따라서 법률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니까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지금 주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다투는 놈. 저기서 누구예요? 효과 발생 다투는 자 갑이 입증해 놓을게요. 이거 외워보세요. 다음 주까지 이걸 완벽하게 이 말을 두 줄을 외우고 오면 내가 상금 줄 테니까 한번 외우고 와보세요. 일주일 동안 이것만 이해 못한 상태 외우려면 생똥 싸세요. 생똥. 그러니까 시험 떨어지시는 거예요. 이거 외워도 떨어져 어차피. 다른 거 공부 뭐 했잖아. 이거 외우느라고. 어차피 떨어져 그러니까.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요?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일단 이 새끼 달라고 하면 이걸 달라고 그러면 얘가 이제 누구 거절하잖아. 지금 주는 거 아니니까 붙여주는 거라고 해서 입증을 딱 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붙었다고 자서가 그렇게 달라고 얘가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조건이 성취된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의리란 건 나도 알아. 방금 그렇게 했는데 얘가 입증한다고 못 구면서 어디 갔어?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내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의리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을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말. 붙었으니까 달라고 이렇게. 따라서 거기 5번 지문에 정기조건 법률이라는 경우는 조건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 성취 사실 입증입니다. 조건이 성취한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의리 입증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걸 또 외운다고 이 말을 또 외워버려. 요거는 외우기 쉬우니까 5번 지문은. 그러니까 이제 금방 이해했냐 뽀록이 바로 나쁘라. 5번에 1번 지문 보세요. 이렇게 바꿔치기 물어보면 순식간에 실력이 뽀록 나빠라.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5번에 1번 지문 맞는 거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바꾸면 금방 실력이 뽀록 나. 자, 2번에 5번 지문하고 똑같은 것이 5번에 1번 지문이에요. 가벼울에게 1000만원짜리 채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채권. 이번에 이제 병한테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요 1000만원짜리 채권 너한테 넘겨줄게. 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채권 양도서 이렇게. 정지조건부 채권 양도.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을한테 1억 이렇게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1억.
내가 의뢰하게 1억 원 받을 거 있거든. 그 채권 나한테 넘겨줄게. 시험에 합격하면. 이거 정기조건부 채권 양도예요. 이때 조건이 정치되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똑같이 해보세요. 아, 의리란 건 나도 알아. 여기서 눈짝서 의리 입증해야 돼. 붙었으니까 채권 넘겨달라고. 그 말을 바꿔서 한번 해보라고. 1번 지문을 맞냐고 한번 해보라고 말이야. 채권양 효력을 부주하는 증명 틀려있죠? 누가 입증해야 돼요? 채권양도 효력을 주장하는 자. 여기서는 이 병이죠.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요 병 얘가 입증해야 된단 말이야. 얘는 채권양도 효력을 주장하는 자잖아. 양도 효력이 발생이 돼야지 채권 취득하니까. 그 말하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나 여기서 채권양도를 받고 양도 효력을 주장하는 자나 똑같은 이야기야. 2번, 5번 질문이나 5번에 1번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말만 바꾸면 일일신, 우일신이라고 말이야. 똑같은 걸 가르치는 나는 머리 돌아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2번, 5번도 새로운 거이고 5번에 1번도 새로운 거야. 저 말 알아들어요? 여기서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얘잖아. 그 채권양도니까 채권양도 효력을 주장하는 자 얘잖아. 권리를 취득하는 자 얘잖아요. 얘가 입증한다 그 말이야. 그래도 외울래?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제 이야기는. 민법을 그래도 외우셔서 공부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고. 따라서 2번, 5번은 맞고 5번, 1번이 틀려있죠. 그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서 조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지금부터 연습을 한다고. 1.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특약을 맺었을 때 요거는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매매를 하는데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데 뭐 하려고 매수를 하냐? 주택 건설을 위해서 토지를 매수한다고 말이야. 근데 이제 매수인입자는 뭐가 걱정이더라? 주택 건설을 위해서 그렇죠. 허가를 못 받을까 봐서 건축 허가를 못 받을까 봐서 걱정이 되니까 조건을 하나 실무에서 중개업할 때 이런 건 아주 중요해. 중개업하실 때 매수는 항상 걱정하는 거야. 중개업자한테 아니 근데 내가 땅을 사기는 사는데 여기 토지에도 이 건축 허가가 바로 나올까요? 걱정인 거야. 매수는 99.9% 나와도 걱정이야. 내 전재산 세려받고 하니까. 안 그래요? 그럴 때 빨리 거래를 성사시켜야지 중개업자는 복비를 받는단 말이야.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은 바로 옆집으로 가버려. 요즘에 건물 보면 1층은 뺑뺑뺑 돌아와서 중개업소가 한 건물에 10개씩 있어버려. 제 사는데 가면은 양산 사는데 가면은 그 신도시인데 1층에 보면 상가 1층에 보면 중개업소밖에 없어. 상가가 한 10개씩인데 하나가 가끔 궁금해요. 들어가 물어보고 싶어. 먹고 사시는 데는 지장 없으세요? 그럼. 왜냐? 상가 건물이 이렇게 몇 개씩 있는데 1층은 모조리 중개업소예요. 모조리 중개업소. 싸그리 중개업소 아파트 한 입구마다 마다. 내가 중개에서 강의를 하지만은 궁금해 푸적해서 들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 나가요. 강의를 상당히 오래 한 사람인데 정말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세요? 그러고. 여기서 어리버리하면 옆집으로 가뿐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 중개업자가 아이 이 땅에 다 허가 나와요. 다 건물 증거 안 보여? 여기도 건물 다 짓잖아. 그거는 지 이야기야. 나는 안 맥혀. 그래서 보듬자고 말아. 빨리 거래 성사시켜. 거래 성사돼야지 돈 받아 내가. 그 다음에 나중에 계약이 해제가 되더라도 중개업자가 귀책 쓰고 당사자 사이 채무불량도 해제가 되면은 복비 안 들어도 되잖아. 그죠? 내 생각으로는 그래요. 일단 그걸 성사되면 당사자가 채무 이행 안 해서 해제돼서 계약이 없었던 걸 된다. 그것도 복비 돌릴 필요 없잖아요. 내 의무는 다 했으니까. 일단 그걸 성사시켜야 된다고. 그 대신 이제 보듬어야 되니까 요 매매는 딱 체결하되 혹시라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안 사는 걸로. 요 매수인이 안 사도 되는 걸로. 그럼 이 사람 맘 놓고 매매할 거 아니야 말이야. 그때 써먹자고 하는 것이 그 1번이요. 1번. 이렇게 하시라고 말이야. 나중에 중개업할 때도 건축허가 신청이 뭐 되면 불허되면 일단 매매는 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혹시라도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는 뭐한다? 효력을 상실한다. 매수인이 땅 안 사도록. 그럼 이 조건은 무슨 조건이 돼요? 그래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 여기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 조건이 성취되면
매매 효력이 뭐가 됐어요? 소멸.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다? 요거는 해제 조건으로 되어 있죠. 매매는 일단 체결해서 이제 효력이 발생이 돼 있는데 허가받지 못하면 매매는 효력을 상실 무효로 만들었으니까 해제 조건부 계약이다. 그 이야기고,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된 걸 기성조건 그래요. 여기에 이제 해제 조건, 해제 조건 이미 성취했다는 게 효력이 무효다 맞는 거고, 이따 4번에서 세트로 살펴보라고. 3번에 뭐야? 약혼의무로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요게 이제 다른 민법 시험 같으면은 요게 정지 조건이 해제 조건이라 그래서 간혹 시험이 되는데, 우리 중개사야 뭐 약혼하고 뭔 상관이 있겠냐. 그러나 연습하기는 좋으니까 한번 연습만 해보자면, 이게 정기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지 하는 거를. 지금 감남과 을려가 혼인을 하고자 한다. 전단교로서 혼인 전단 약혼을 하는데 약혼 의무를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약혼 의무를. 그럼 약혼 의무는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증여하는 거죠. 돈 받고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약혼 의무를 공짜로 주고받는 것, 요게 증여인데, 증여하는 것은 혼인의 성립을 전제로서 약혼 의무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 보세요. 혼인이 뭐 되지 않냐면 성립되지 아니하면 약혼 의무는 다시 그러죠. 돌려준다, 반환한다, 요런 취지로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일단 증여를 했으니까 주고받았죠. 근데 뭐가 안 되면, 혼인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약혼 의무는 다시 반환하는 취지로 증여를 했다, 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말을 이제 이쁘게 포장해 보세요. 자, 증여했다가 증여 효력이 소멸이 돼야지 받은 까락지 같은 건 돌려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혼인의 성립되지 아니하면 돌려주니까 혼인의 무엇을? 불성립을 정기조건, 해제조건? 그래서 해제조건을 했죠. 요거는 이제 혼인의 불성립을 무슨 조건에서? 해제조건을 해서 반지 등을 증여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증여했으니까 주고받았다가 증여력이 생겼고, 그 다음에 혼인이 혹시라도 성립되지 아니하면 무슨 조건이 성취? 해제조건 성취. 증여력이 소멸됐으니까 받은 것 반환한다, 요 이야기요. 그럼 일단 혼인이 성립이 돼버리면 돌려줄 필요 없는 거예요. 딱 일단 혼인이 성립돼서 나중에 당사자가 무슨 파탄이 생겨서 찢어졌다, 그때는 약혼 의무는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일단 성립된 이후에는 성립되지 아니했을 때만 반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판례 나온 거고. 따라서 이것은 정기 조건이 아니라 해제 조건.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을 부착했다는 의사와 표식의 요구든 아까 가르쳐 드렸죠. 의사와 표시 일반으로 적용되니까. 그 다음에 부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을 정의계약은 이것도 시험께나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요 부착관계 종료 해제 조건을 한다, 이 말은 우리말로 풀면 요 얘기니까. 강남이 을려하고 취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단은 아파트 한 채를 준다는 거죠. 증여를 딱 하고, 그냥 요 첩도 생각을 해봐요. 왜 번쳐 있는 새끼 싹간내가를 하는데 웬만하면 하겠죠 이게. 근데 얘가 내 싹간내가 되면 아파트 줄게 이런 말이 믿고 싹간내 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일단 뭐 하는 거야? 먼저 받고 얘 입장에서는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니요. 이 새끼 말 어떻게 믿어, 이 나쁜 새끼를. 아니 네가 내 싹간내 되면 100억짜리 아파트 줄게, 안 주면 까당이요. 왜? 이게 판사에서 무효니까 100억짜리 달라고 청구 자체를 안 되는 거야. 얘도 공부해, 법 공부를. 중개사 공부 다 해, 집에서 인터넷으로. 왜? 요즘에는 범죄자들도 법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 민형사법에 대해서 좁게. 그래야 범죄 행위도 제대로 하는 거야. 법을 알아야지. 그래서 그 법망을 교묘하게 그 미꾸리 새끼처럼 이렇게 당긴 거,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얘도 알아. 이게 판사에서 무효니까 100억짜리 아파트 달라고 청구 뭐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뭐 하냐, 일단 받고, 이렇게 항상 그러는 거야.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받고. 그러니까 얘가 쪼자는 놈이 이제 또 쪼잔 짓거리 하는 거야. 일단 주기는 주되, 얘가 또 받고 토끼 뿌리면 안 되니까 지금 또 조건 붙이잖아. 쪼자는 새끼는 항상 쪼자는 거야. 한번 쪼자는 놈이 영원히 쪼자네. 한번 붙여보세요. 아파트를 주되, 처관계는 뭐 하면, 처관계를 끝내면 다시 뭐 하라는 취지로, 반환하는 취지로 아파트를 정했다, 요 이야기죠. 이걸 이제 이쁘게 포장하니까 처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으로? 여기 이제 처관계를 끝내면 반환해야 되니까 반환하려면 증여 효력이 소멸이 돼야죠. 그러니까 처관계 종료를 정기 조건 말고 해제 조건을 해서 아파트를 정의한 사건이죠. 그럼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무슨 조건에 해당이 되느냐? 불법 조건에. 왜 이게 이제 반사일생에 해당이 되냐 보세요. 일반적으로 적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다 유효죠. 적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적과 사이에 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거 단절시키는 거니까 반사일생이가 아니죠. 적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차벽에 매달 생활비를 얼마씩 주기로 약정한다. 이런 것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고 단절하고자 하는 거니까. 근데 요 내용은 우리나라 내가 아파트에 눈 멀면 적관계를 단절시킬 수가 없잖아요. 적관계를 끝내면 다시 반환해야 되니까. 따라서 이 조건은 적관계의 단절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반사일생에 해당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대표적으로 무슨 조건이다? 불법 조건. 따라서 불법 조건에 해당이 되니까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조건부 법률행위 증여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부 법률행위 증여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래서 시험에 쏟아나오고, 여기 기성조건 불능조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30년 동안 변함없이 조건에서 계속 물어보는 것이 요건데, 여기 기성조건하고 불능조건하고 여기가 이미 기자니까 조건이 이미 성취가 되는 경우를 기성조건, 불능조건은 조건을 객관적으로 성취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불능조건. 갑이 을에게 얘가 이미 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애인데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뭐 하겠다? 조건이 이미 성취됐죠? 이런 거 기성조건. 불능조건, 조건을 성취하기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해는 동쪽에서 뜨니까 서쪽에서 뜬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이게 불능조건. 문제는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이걸 이제 기성조건 또는 불능조건을 정지조건하고 해제조건에 결부를 시켜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당해 법률행위는 유효냐 무효냐,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 어찌 되는가, 이걸 풀어내는 건데 외우지 말고, 기성조건은 조건이 이미 성취가 됐으니까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다 그 말은 여기에서 항상 기본이니까 요거는 딱 기준으로 딱 삼고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가 됐다 그 이야기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다 그 말은 뜻풀이하면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뭐하니까 발생이 되니까 그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가 됐으니까 효력이 발생 뭐이다? 유효니까 요거는 더 이상 조건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다 그 이야기요. 요것만 끼워주면 된다고 가르쳐 줬어요. 지금 이 경우에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데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원 주겠다 했을 때 합격하면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1억 원 주는 효력이 생기니까 요거는 이제 정지 조건인데 정지 해제 조건 구별의 정지 조건이죠. 그런데 얘가 이미 합격을 했으니까 동시에 이 합격하면 이게 무슨 조건으로 되어 있다? 기성 조건. 따라서 합격하면 요게 정지 조건인데 동시에 이미 합격한 애니까 무슨 조건이다? 기성 조건. 기성 조건, 정지 조건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똑같은 것이 합격했으니까 기성 조건, 동시 정지 조건. 딱 이쁘게 포장하면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으로 되어 있다? 정지 조건으로 되어 있다. 뜻풀이하면 이 정지 조건이 이미 뭐가 되어 있다? 성취됐다 그 이야기요. 이미 합격했으니까 조건은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대로 유효니까 1억 원 준다 땡 이렇게 된다고 말이야.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제가 따라서 본 시험에서 이런 걸 따질 시간 없으니까 기성조건이 정조건이다 그 말, 요거는 항상 기준이 있고 움직이지 말고 여기다 살만 붙여서 정기조건 이미 뭐가 됐다? 성취됐다 이렇게. 정기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되니까 효력이 이미 발생, 그러니까 뭐이다? 유효. 효력이 발생하면 조건은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기성조건, 해제조건이 똑같이 해보세요. 이걸 움직이지 말고 해제조건이 이미 뭐가 됐다? 성취가 됐다. 그럼 해제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거꾸로 뭐하니까? 소멸이 되니까 해제조건이 이미 성취가 됐으니까 효력이 소멸, 요거는 무효다 그 이야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개사 시험 합격한 사람에게 네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또는 합격하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그럼 합격하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합격할 때까지 내가 생활비 될 테니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 이야기야. 그래서 합격하면 더 이상 생활비 지급은 중단하겠다 이 이야기고. 그러면 합격하면 생활비 지급 효력이 소멸되니까 이거는 이제 똑같은 합격 화면이지만 이번에는 뭐로 바뀌었다? 해제 조건으로.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생활비 지급이 중단, 지급의 효력이 소멸, 더 이상 지급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미 합격을 딱 해버렸잖아요. 그럼 더 이상 생활비 줄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나 그걸 따지기 전에 여기다 요걸 기본으로 요거는 움직이지 말고 항상 기성조건이 해제조건 이미 성취되어 있다고 딱 붙이면 돼요. 이렇게. 여기 불능조건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지조건 해제조건도. 여기 정지조건은 성취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다 그 말은 요거는 움직이지 말고 정지조건을 성취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효력이 발생될 일이 없으니까 그대로 무효다 그 이야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일 해가 서쪽에 뜨면 1억 원 주겠다 했을 때 서쪽에서 뜨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1억 원 준 효력이 생기니까 정지조건이죠. 근데 동시에 서쪽에서 해는 뜰 일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조건으로 되어 있다? 불능조건이요. 따라서 이것도 불능조건, 정지조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똑같은 것이 불능조건이면서 동시에 무슨 조건으로 했다? 정지조건. 그러니까 정지조건이 성취하기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야. 조건의 가장 기본 요건이니까 이거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딱 축 잡고 여기다 살 붙이라고 말해. 정지조건을 성취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쉽게 1억 원 주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무효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절대로 1억 원 주는 일 안 생기죠. 무효다 그 이야기고 불능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해제 조건을 성취하기가 불가능. 그럼 해제 조건은 성취가 돼야지 효력이 소멸이 되는데 성취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지금처럼 효력이 그대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없는 법률로서 유효다 요리 되겠죠. 순서가. 그래서 이거를 하도 물어보니까 갖고 노셔야 된다고 말이요. 그러나 본 시험장 가면 이렇게 따질 시간 없어요. 그냥 그 땅에서 또 기종조 기임을 이렇게 애우지 마시고 말을 바꾸니까 요 법조문처럼 기성조건이 정기조건인 경우 조건은 법률이다. 법조문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기정조 이렇게 애우지 마시고 요거 말을 풀어서 내니까 그럼 기자가 안 보여버려. 정기조건 이미 성취된 경우 이렇게 물어보면 기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 움직이지 말고 여기다 살 붙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그럼 답이 저절로 나오니까. 따라서 그 4번은 그 4번 질문 틀렸고 나머지 다 맞게. 예를 들어서 1번 같으면 기성조건이란 말은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조건이 법률 이미 성취한 것일 때는 그게 기성조건이란 소리야. 그래서 기종조 이렇게 애우지 마시라는 거야. 기자가 안 보이잖아 1번에.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번 질문 봐보세요. 법률행위 당시에 조건이 이미 성취하기 불가능한 때 이게 불능조건이에요. 불능조건이 해조건이니까 해조건 성취하기가 불가능하니까 그대로 유효죠. 효력이 소멸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조건 없는 법률이다 그 이야기야. 4번만 틀렸으니까 집에 가서 연습해 보시고 5번의 경우에 2번, 1번이 아까 틀렸다고 가르쳐 드렸고 2번을 보세요.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여 증명한다. 마찬가지야.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원 줄게 했을 때 조건이 붙었다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달라고 했을 때 야 붙여 주는 돈이요. 그럼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죠. 갑 쪽에서 갑이 예를 들어서 의뢰게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원 줄게 했을 때 조건의 존재를 갑이 입증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위에 나온 거고 4번 요거 조심하라 말로. 원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정기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해지조건은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소멸되니까 원칙 소급효과 인정이 안 돼요. 그러나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약을 맺은 경우는 위해주로 소급효과 인정이 돼요. 요게 이제 147조 3항인데 따라서 조건 성취 효력 발생 시기나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죠. 당사자 뭐가 있으면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시켰다는 당사자 의사가 있으면 소급효과 인정이 되니까 임의 규정이다 그 이야기잖아.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 소급효과 인정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5번도 지겹도록 우리 시험에 물어봐요. 불법 조건이 그 뒷골랑기 때문에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가 아니라 조건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라는 점에서 하도 물어보니까 5번 그 판례도 점검해야 되고 6번의 경우에 옳은 것은 뭐고 옳은 것은 해제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니까 조건 기한을 못 붙이지만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을 붙였다. 기억번은 당연히 맞고 니은번은 아주 쉬운 건데 본 시험장에서는 의외로 이거 틀린 사람 많아요. 가벼울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 주겠다고 한 약정은 정기조건부 층에다 틀려 있는데 맞다고 고른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고 하면 본 시험장은 마음이 급하니까. 왜냐, 사망하면 꼭 조건처럼 보이거든. 근데 이거 다 알아요. 문구상으로 구별한 게 아니라 장래에 도래할 것이 불확실하면 조건, 확실하면 기한이다. 사람은 한 번쯤 누군가는 언젠가는 사망하니까 요거는 장래에 도래할 것 확실, 조건이 아니라 뭐이다? 기한이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이다. 다 안다 그 말이야.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본 시험장 가면 마음이 급하니까 네 인번이 맞는 거라고 착각한 사람이 절반이 넘으니까 평소에 훈련하시라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틀려 있잖아요. 불확정 기한부 정해요의 조건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니까 그 이야기니까 틀려 있고. 그 다음에 네 1번도 아까 말한 것처럼 지겹도록 물어보고, 조건 성취 효력은 원래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되거나 소멸이 되기 때문에 소급액 인정이 안 되나 뒷골랑지 소급액의 의사를 표시하면 특약이 있으면 외적으로 소급액 인정이 돼요. 따라서 네 1번은 뒤에가 잘못됐고 맞는 거는 기억번 하나만 맞고. 그 다음에 7번의 경우에 틀린 것은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된 효력을 상실한다. 그 다음에 2번이 틀렸는데 그러면 149조 조건부 권리도 가벼울하게 네가 종교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그러면 합격하기 전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도 상대방은 합격만 하면 조건만 성취가 되면 아파트 한 채 얻을 수 있다. 기대나 희망을 갖죠. 그런 기대나 희망을 권리에서 보호를 해주자 해서 인정되는 것이 조건부 권리.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상대방이 갖는 권리를 조건부 권리. 149조가 시험에 지겹도록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도 할 수 있고 죽으면은 뭣도 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하고 목적물의 부동산인 경우는 조건부 권리도 뭐 함으로써 가등케 함으로써 보존이 가능하고 조건부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고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지겹도록 물어봐요. 149조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도 하고 상속도 가능하고 보존도 하고 담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2번이 틀렸고 3번은 조건의 성취를 해서 불이익을 발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는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150조 1항인데 요게 판례가 시험에 많은데 문제를 보니까 판례가 지금 여기 지문에 안 들어갔다는 거야. 그 3번 150조 1항과 관련된 판례가 그 판례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우리 시험에 잘 물어보네. 지금 다음 같은 경우 갑이 을을 고용하면서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하면 장기 복무하라는 거요. 10년간 근무하면 아파트 한 채를 주마. 이렇게 조건부 법률을 냈어요. 10년 근무하면 물론 이게 이제 불확실하니까 이제 조건이라 그 이야기인데 아파트 한 채 주마. 해서 이제 요 을이라는 사람이 10년만 열심히 근무하자. 그러면 아파트 한 채 줬는다. 뒤지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이란 놈이 그럼 여기까지 이 사건에서 조건의 성취를 해서 이익을 얻을 당사자는 우측을 종업원이죠. 피용자. 조건의 성취를 해서 불이익을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된 아파트를 줘야 될 갑 사용자죠. 근데 이 사건에서 이 사용자가 아파트를 주기 싫으니까 9년 6개월쯤 지났을 때 을을 부당 해고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분석하세요. 부당 해고를 시켰다. 분석. 조건의 성취를 해서 불이익을 입을 당사자가 무엇에 반해서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를 했죠. 아, 됐나 여기까지? 그럼 얘는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그거 묻는 거예요.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때 그게 그 3번 질문이라고 말이야. 근데 이런 거는 물어보지 안 하고 이해거나 판례를 지금 시험에서 내는데 이 경우에 이제 조건의 성취로 간주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시험에 쏟아져 나오죠. 언제예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조건이 성취되고 간주가 되는가? 그러면은
9년 6개월 요 시점에서 조건이 성취로 간주가 되니까 요 시점에서 아파트 달라고 청구하게 돼. 이거는 부당하기 때문에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요게 시험에 쏟아나온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 하도 물어봐요. 몇 년째 됐을 때 요 방해 행위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은 몇 년째? 10년째. 그걸 시험에서 묻는데 아까 조문만 하나 덜렁 넣어놓고 뒤에 문제까지 쭉 훑어봐도 요 판례가 안 들어갔단 말이야. 요 판례가 의외로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고 내 누누이 가르쳐줘. 조건 기한 강의할 때마다 다시 꼭 정리해야 돼요. 모르면 요약집 찾아. 집에 가서 나 같으면 그렇게 해요. 3번에다 관련 판례 딱 해놓고 집에 가서 확인. 여기서 지금 받아 적으려고 생뚱 싸지 마시고 바빠. 나도 칠판에다 정자로 써주기에는 너무나 바쁘다고 말이야. 지금 시국이. 집에 가서 확인하라고 말이야. 내용은 이런 거니까. 그 다음 조건이 선량한 부족했다 설치 2번에 보면 9만6건 무효다. 5번은 아까 앞에 나온 거고 8번에 기한과 관련해서 1번이 조건하고 차이점으로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 소급요구 인정이 안 돼요. 그러나 당사자 뭐가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소급요구 인정이 되지만 기한은 절대로 소급요구가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이유가 뻔해요. 이 기한 붙이는 거하고 소급요구를 인정하는 거하고는 상호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한을 뭐로 붙이냐고 말이야. 따라서 특약으로도 소급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1번 지문이 아주 중요한 게 조건과 차이점이 틀려있고 2번 지문 소급에 있는 법률행위도 시기를 붙일 수 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소급에 있는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이면은 소급요가 무의미해져 버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취소를 계속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법률행위를 뭐 하면 취소하면 하도 물어보니까 취소한 때부터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갑이 을하고 3월 10일 날 을의 사기 강박위에서 토지 매매를 했어. 계약 칠 당시 처음은 3월 10일이죠. 그럼 취소는 나중에 할 거 아니야 말이야. 언제 5월 한 21점. 그럼 취소한 이때부터가 아니라 소급 거꾸로 올라와서 3월 10일 때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야. 이게 소급요구 인정되는 거 취소 같은 거. 근데 여기다 시기를 붙여보세요. 취소하면서 4월 20일부터 취소 효력이 발생이 된다. 그럼 이게 시기잖아. 이 말 알아들어요? 그러면 소급요구가 인정되는 거하고 이 시기 붙이면 모순이 돼버리잖아. 소급요구가 인정된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요 시기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다 논리적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번 질문도 틀려있다고 말이에요. 소급에 있는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여버리면 소급요구가 무의미해진다니까요. 여기서는 취소하면 언제부터 무효로 가야 되는데 3월 10일부터. 근데 취소하면 4월 20일부터 취소력이 생기는 걸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때부터 무효가 돼야 되는데 요 소급이 인정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니까. 그럼 법 다 고쳐야 돼. 제가 알아들어요? 그 정도에서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문제다. 이미 조건 기한은 다 법률행위가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기한도 시기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뭐하고 발생이 되고 종기는 거꾸로 그러지 효력이 소멸이 되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임대한다 해서 1월 1일부터가 시기잖아요. 그럼 시기는 1월 되면 효력이 임대차 효력이 발생이 되고 종기 12월 30일까지 되면 이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력이 소멸되고. 책을 한 번도 안 읽어요? 참 무던히들 하시네. 아니 시기 종교도 한 번도 안 읽으면 묻지대요. 본 시험장 가면서. 삼 3번은 맞잖아요 그거. 너 기한이 읽음 4번은 틀렸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153조 1항인데 잠깐 7번 보세요. 요거 바꿔치기 잘하니까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기한이 이익과 관련해서 갑열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요걸 갚기로 한 날이 2017년 10월 20일이다. 이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한 이익이라 한다. 그러면 예컨대 이제 무이자부 소비대차처럼 무이자부 소비대차 이런 경우는 채무자는 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니까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갖겠지만 채권자는 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한테는 기한이익이 없고, 따라서 무이자부 무슨 계약 그러면 채무자에게만 기한이익이 있겠지만 요게 이자부 소비대차 계약 요리 바꾸면 채무자는 여태까지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 말 한번 걸 알아듣기는 하죠. 요 기한이 도래하면서 채무를 변제를 안 해도 되니까 채무자도 기한이 있겠지만 채권자도 이번에는 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채권자도 기한이익을 갖는다. 양자 모두가 기한이익을 갖는 경우죠. 그러나 요 기한을 붙이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뭐 때문에 붙였느냐, 채무자는 요때까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유의기간을 주기 위해서 기한을 붙이니까 기한은 원칙 누구 이익을 위한 것으로,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153조 1항 요거 본다냐 추정한다냐,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또 바깥쪽에서 나오는데 틀린 사람 부지기수 나온 거예요. 요거는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요. 요거 본다로 바깥쪽에 있잖아요. 유념하셔야 돼요. 추정이에요. 이거는 본다가 아니고.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요? 추정은 이제 반대 증거를 제출해서 받은 결과를 뒤집을 수 있으니까 채권자가 자기에게도 기한이익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기한이익이 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채권자 쪽에서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뭐하니까? 추정하니까. 이거 본다 아니에요. 이거 특히 유념해야 된다고요. 이거 바깥쪽에 다 틀리고 나왔어요. 따라서 거기 채권자 그 다음에 뒤에 추정 그 채권자 요것만 틀렸고, 근데 이것보다는 뭘 바깥쪽이 잘한다. 이거는 4번 질문에 촌놈들은 이렇게 하는 거이고,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추정을 본다로 바깥쪽이 더 많이 해요. 그러면 다 틀고 나와 이게. 그 다음 채무자가 파산되거나 성년후견 개시가 있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틀려있죠. 여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그 말은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더 이상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주로 채무자 뭐가 없어진 경우, 경제적 신용이 없어진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주장할 수 없죠. 그게 기한이익의 상실. 1억을 빌면서 칠판 보세요. 칠판. 채무자가 자기 건물 위에다가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나중에 변제하면 얘는 건물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으니까 채무자 경제적 신용은 저당 목적물에 의해서 담보가 되어 있다. 근데 얘가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2017년 5월 20일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채무자가 저당 목적물을 멸실, 훼손, 담보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때까지 기다려서 경매해봐야 우선 변제 못 받는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채무자가 저당 목적물을 멸실하든 감소시키면 채무자 뭐가 없어졌다. 경제적 신용이 없어졌으니까 채무자는 더 이상 뭐 못한다. 기한이익을 주장을 못한다. 따라서 채권자, 저당권자는 더 이상 이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돈 갚아라. 즉시 변제 청구하게 되고, 이때 채무자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데 왜 돈 달라고 청구하냐?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고 해서 거절 못한다. 엊그저께 저당권 공부할 때 가르쳐 드렸어. 이게 기한이익의 상실. 역으로 말하면 저당권을 침해했을 때 저당권자가 갖는 구제수단 중에 즉시변제 청구권이 있었죠. 이 즉시변제 청구권하고 표리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의 경제적 신용이 없어진 때를 말이에요. 따라서 파산 선고 받은 경우 요거는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에 해당되지만 성년후견 개시는 전혀 해당이 없잖아. 상식으로 푸세요. 이런 거는 상식이에요. 경제적 신용이 없어진 경우를 말하니까. 근데 성년후견 개시가 있으면 뭐가 뭐 한다고 저번 주에 계속 나온 적이 있었어. 있기는 어디서 나왔던 거야? 성년후견 개시가 저번 주에 문제 풀면 지겹도록 나왔어. 대리권 소멸사유에서 나왔죠. 대리권 소멸사유 나오잖아. 한정권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지만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 저번 주에 지겹도록 가르쳐 줬잖아요. 그 다음 기한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한이익은 기한이 그만있고 맞고, 기한이익을 가진 자한테 맞고, 기한은 채무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 추정된다. 3번도 그대로 맞고, 추정 꼭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 채무자는 자신이 설정한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하게 되면 기한이익의 상실, 신용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역으로 저당권자는 뭐한다? 즉시 변제 청구. 따라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즉시 변제 조건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답은 5번이 틀렸는데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잠깐 7번 보세요. 지금 이 경우에 얘는 2010년 10월 20일 날 돈 갖고 있으니 이때까지 기한이익을 가져요. 근데 얘가 돈이 좀 생기니까 2017년 5월 20일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를 변제한다. 그러면 얘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기한이익을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죠. 확인했나요? 이때 무이자부 소비대자처럼 채무자 일방에게만 기한이익이 있는 경우는 자유롭게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이행기 도래기를 변제할 수 있지만 이자부 소비대자처럼 상대방에도 기한이익이 있는 경우는 자유롭게 기한이익을 포기 못해요. 왜냐? 이때 지 마음대로 기한이익을 포기해버리면 채권자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자를 받아두는데 이자를 못 받는 불이익을 입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에도 기한이익이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을 해야지 기한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때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원래의 이행기까지 이자를 말해요. 따라서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돈 빌린 다음에 중도 해지를 하고 돈을 갚는다. 중도 해지 수수료 물어야죠. 그게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 정파했나요? 그런데 5번은 상식이야. 근데 여러분한테는 이게 제일 어려워. 왜냐? 여러분 머릿속에 외운 것이 아니거든. 5번 질문은.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기한이익을 포기했을 때 소급욕이 인정되는가? 상식으로 해보세요. 이거 기한이익을 포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 시점에 당겨서 갚는 거. 이때 기한이익을 포기했어. 그럼 소급욕 인정이 돼요? 인정될 수 없잖아. 왜요? 이때까지 기한이익이 이미 늘어붙잖아. 그러니까 포기하면 이때부터 언제까지? 장래를 향해서 포기율이 생기잖아. 이때부터 이때까지 기한이익만 포기하는 거지. 이미 이때부터 이때까지 기한이익은 늘어붙잖아. 돈 안 갚았으니까. 상식이잖아. 기한이익을 포기하면 소급욕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또 외우겠죠. 외우겠죠 또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 다음 10번의 경우 옳은 것은 기한이익의 쌍방이 있는 경우는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가 틀려있죠. 상대방이 입은 무엇을? 손해를 배상하면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 채무자는 갑이 머릿속에 그림 그리세요. 저당권자를 위해 다른 채권자 병에게 동일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 설정이지. 우리가 저당권 공부 지겹도록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을이 1번 저당권자, 병이 2번 저당권자겠죠? 확인했나요? 빨리빨리 하세요. 뭘 헤매나요 이런 거를. 동일 목적물의 저당권 여러 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1번 저당권자에게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뭐하는가? 엉터리잖아요. 2번은. 동일 목적물 여러 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을에게 을의 담보를 뭐 손상시키거나 그럴 일 없잖아요. 이거는 기한이익의 상실사유 Y라 그 말이야. 상식이라니까. 이 경우에 경매 들어가면 을은 항상 뭐 하니까 제일 1번으로 우선 변제 받으니까 을의 저당권 침해할 일이 없잖아요. 후순위 2번 저당권 설정이 되더라도. 안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왜 못 푼 줄 아세요? 그냥 무조건 두드려 외우니까 이런 것 머릿속에 암기서로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못 푸시잖아. 저당권자 경매 들어가면 을이 1번으로 배당받으니까 2번 저당권 설정했다. 을에게는 아무 지장이 없다니까요. 그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기한이 그 상실 사유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 3번, 4번, 5번에 똑같은 건 잠깐 칠판 보세요.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세요. 이건 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 대신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물론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는 주는데 옛날 이론 강의할 때도 내가 이런 말 했어요.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하되 이해하면 아주 쉬워. 공짜 문제니까. 그러나 나는 네가 아무리 설명해도 죽었다 깨나도 내 머릿속으로는 두 줄 넘어가면은 이해하기 힘드니까 암기하기도 어렵고 포기하겠다. 그러면 포기하세요. 왜냐? 안 되는 게 이건 이해 안 되는 걸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기한의 그 상실의 특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말이야. 이해하면 아주 쉬워 이게. 그러니까 공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해 못하면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를 해보되 안 되면 이건 제껴보란 말이야. 갑하고 을이 할부 매매를 한다. 할부 매매는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라고 그랬죠. 여기 지금 동산에 할부 매매는 주로 동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중개자 시험에서 말 안 되는가 모르는데 이게 또 의외로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가별에게 전축 한 대를 12개월 할부로 매매를 한다. 매도인 매수인. 그러면 할부금을 매달 따박따박 지불해야 되는데 얘가 할부금 지급을 게을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관에다가 이런 약관을 넣어놔요. 매수인이 채무자 단 이래라도 할부금 지급을 게을리하면 매수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런 거리야 기한이익 상실 특약 거래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 한번 해보세요. 얘가 이래라도 할부금 지급을 게을리하면 매수인은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도인은 잔액 할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달라 청구하겠다 그 이야기죠. 이에 대해서 매수인은 이의제기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야. 내용은 아주 쉽다. 이런 걸 기한이익 상실 특약 그러는데 요게 이제 우리 판례 하면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용어를 보면서 해결하면 아주 쉬워. 암기하고 말 것도 없이. 하나는 이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고 정지조건하고 형성권은 다 아는 이야기니까. 하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두 가지가 있어요. 정지조건은 쭉 배웠다시피 조건이 성취되면 발효력이 생기죠. 형성권은 특징이 뭐예요? 항상 권리자가 뭐 해야 돼? 일방적인 의사표식이 있어야지 법률과의 변동이 생기죠. 형성권은 권리자 의사표식이 있어야 되고 이것만 딱 염두에 두고 여기다 뚜루 맞추면 돼. 여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 여기서 일라도 할부금 지급을 게을리한다. 이게 상실 사유야.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이 되면 마치 이게 뭐하고 똑같다는 거야. 정지조건하고. 그럼 조건이 성취가 되면 발효 효력이 생기죠. 그거하고 똑같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이 되면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간주. 내용파겠나요? 이에 비해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형성권은 이제 의사표식이 있어야 되니까 상실 사유가 발생에 따라서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신은 할부금을 이래라도 연체했으니까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채권자의 통지가 있거나 따라서 잔액 할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달라. 이행 청구가 있던가 채권자의 의사 행위가 있어야지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 요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특징 깨우쳤나요? 위에 거는 상실세가 발생이 되면 바로 이행기 도래. 밑에 거는 형성권이라는 말에서 뭐 해야 된다? 나불납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나불납을 안 하면 이행기가 도래한 게 아니라는 소리야. 그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어차피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둔 것이냐? 이 특약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둔 거죠.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서 채권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인지 불분명할 때는 여기까지 우리 시험이 나왔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왜 그러냐면 위에 걸로 보게 되면은 얘가 할부금을 이라도 연체한 순간에 이행기가 도래해버리죠. 그러면 바로 잔액 할부금을 일시금으로만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밑에 그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매도인 채권자가 선택권을 갖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까지 할부금을 한 번도 연체한 사실이 없다. 요번에 처음 연체했다. 그럼 아직은 이자 신용을 믿을만 하죠. 그럴 때는 종전처럼 할부로 받고 싶다 그 말이야. 그럴 때는 A는 A한테 어떻게 하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돼. 뭐 안 하고 통지등을 안 하면은 이행기가 도래한 게 아니니까 종전처럼 할부로 받는 거야. 이 말 알아듣겠나요? 근데 얘가 옛날에 할부금을 한번 연체한 적 있었다. 그때 봐줬다. 요번에 또 연체한다. 싸가지 없다. 밟아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고? 통지하면 되지. 너는 할부금 연체했다고. 그러니까 잔액 할부금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통지하면 돼. 그럼 잔액 할부금 일시금으로 받는 거예요. 선택권을 갖죠. 이게 이해 안 되고 받아줬고 그래서 예외되고 그러면 포기하라고 말 이거를. 이것만 알면 돼.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그럼 즉시 이행기 도래. 형성권은 나불납을 해야지 이행기 도래. 나불납을 안 하면 이행기 안 도래. 이게 뭐가 어렵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이 이거는 공짜 문제로 지금쯤 다 고르는데 나는 네가 공짜라고 해도 도대체 나한테는 인연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대목은 잊어버리라고 말이야. 따라서
답은 3번은 맞고 5번은 틀려있고. 3번은 맞잖아. 5번은 보세요. 정기조건부 기한의 상주 특약이 있는 경우, 정기조건이에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가 발생하면 할부금이라도 연체했다고 말이야. 기한이익의 상실 때는 채권자 의사표시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 없느나 이행기 도래 효과가 발생한다. 5번은 틀려있죠. 의사표시 상관없이 즉시 뭐하니까 이행기 도래. 이런 거는 맞히시라 그 말이야. 공짜니까. 4번은 제게도 상관없어요. 4번은 소멸시와 관한 건데 이것까지 여러분 시험에 나올 일 없으니까. 그 4번 판례는 몰라도 된다 그 말.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 더 덧붙이면 여러분 도망갈까 봐서 제게뿌란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에 기한과 관련해서 1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기조건부 기한이익 상주 특약을 했다 이렇게 주어놨어요. 틀려있죠? 1번은 틀려있잖아요.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거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주 특약이라니까요. 안 되면 그냥 포기하세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집에 가서 한 번만 해보라고 말이야. 그럼 아주 쉬워. 그 요약집에도 보면 이 판례가 한 15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 그 요약집에 보면. 그 다음 파산선고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고, 채권자는 변제기까지 이자를 포기하고 채무자가 기한 전에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라고 줘놨어요. 채권자는 기한이익을 포기 못해요. 채무자야 돼. 채무자. 3번이 틀려있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변제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채권자는 채무자 말고 채권자. 이 채권자 얘 쪽에서는 원래 2010년 2월 20일이잖아요. 그럼 얘 쪽에서는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이행기 토론으로 갚을 수 있는데 누구는? 채무자는. 그 채권자 쪽은 안 된다니까. 이행기 토리하기 전에 내가 이때부터 이렇게 이자 안 받을 테니까 이행기 토리하기 전에 먼저 돈 갚아라. 이거는 채권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라니까. 3번은 뭐 알아요? 아니 아닌 척 폼 잡지 마시고. 근데 정답 못 고르 다 칠판. 얘는 채무자죠. 얘는 뭐해? 돈 생겼어. 그럼 이행기 토리하기 전에 당겨서 갚으면 돼. 이게 이자부서부터 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여태까지 이자 주고 이렇게 당겨서 갚으면 돼. 그 얘는 여태부터 여태가 이자 안 받을 테니까 이행기 토리에 돈 갚아라. 얘는 되고 안 되고? 그건 안 된다니까. 그게 3번이야. 알아들어요 이제? 그 정도에서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 앞에 채권자 채무자 말고 3번 지문은 하여간 예습을 안 해오니 말을 한마디 먹고 넘어갈 거는 몇 마디씩 해야 되니. 채무자 말고 앞에 채권자에 대한 언더라인 축 집에 가서 확인. 그 다음 5번 지문 봐보세요. 당연히 무효인데 그죠? 그런 걸 뭐라 그래? 5번 지문 같은 걸 뇌물 상납을 조건으로 불법 조건이죠. 자, 묻는 물음 11번 묻는 물음 눈을 읽으세요. 묻는 물음 읽으세요. 읽었나요? 다시 5번 지문 읽으세요. 묻는 물음하고 5번 지문이 맞나요? 안 맞죠? 그런 것도 빨리빨리 확인해. 그래야 정신이 딴 데 안 갔다는 거야. 묻는 물으면 기한 물어보놓고 5번 지문은 조건 물어봤잖아요. 안 맞잖아 이게. 왜 이런 일을 벌인다고 그래서 저번에도 이런 거 한번 가르쳐줬는데 짜집게 하다 보니까 이거 문제 맨든 애도 정신이 왔다 갔다 예쁜 게 지금 혼미해가지고 그냥 문제도 아무나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여러분한테는 먹히잖아. 그냥 모르고 그냥 푸는 거야 그냥. 위에 묻는 물음에 먼저 밑에가 뭔지도 모르고 막. 묻는 물으면 기한 물어먹고 밑에 5번은 불법 조건 넣어놨으니까 안 맞잖아. 그러나 5번 지문 자체는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 12번에 1번이 아까 말한 149조 지겹도록 나오는 조건부 권리도 처분 상속 보전 담보를 할 수 있다. 시기는 기한이 돌아오면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불능조건, 해조건, 해조건 성취하기가 불가능한 무효가 아니라 조건은 법률인 거. 4번에 불법 조건은 지겹도록 나와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조건부 법령이 전부가 무효가 되냐입니다. 문제는 5번인데 요게 지금 물권법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5번 지문을 해제조건부 증여로는 부동산 소유권이 있는 길을 맞다고 하더라도 해제조건이 성취하면 소유권은 증여자에 당연히 복귀하는데 5번은 맞는 건데 이게 물권법을 한번 바꿔서 어떻게 출제되는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물권법으로. 지금 내용은 이런 거야. 갑이 토지 한 필지를 을에게 증여를 했다는 거 이렇게. 그런 다음 A한테 수증자에게 등기 전 일단 소유권 취득했어요. 근데 지금 해제 조건부 증여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또 중개사 공부하는데 보다 더 열심히 하라고 토지를 일단 증여를 하되 떨어지면 뺏어 불자가 말이야. 그러면 하더래요. 그래서 이 조건 붙여보세요. 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토지를 뭐 하라는 취지로 반환하라는 취지로 증여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럼 이쁘게 포장해 보세요. 조건이란 말을 써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을 무슨 조건을 해서 해제 조건으로 하여 토지를 뭐 했다? 증여했다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시험에 떨어져 보세요. 그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돌아와야죠. 증여 효력이 소멸되니까 소유권 돌아오는데 이때 요걸 묻는단 말이야. 이 경우에 해제 조건이 성취되기만 하면 바로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오냐, 해제 조건이 성취되고 시험에 떨어지고 을에게 넘어간 등기를 말소 등기야 소유권 돌아오냐, 요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법으로 말하면 뭐 묻는 거예요? 100, 실담제 말고 그러죠. 그거 묻는 거예요. 186조냐 187조냐 요거 묻는 거예요. 만약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바로 소유권 돌아온다. 그럼 몇 조가 적용되고? 말소 등기 안 해도 되니까. 만약 말소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돌아온다면 몇 조 적용되고? 180, 그거 묻는 거예요. 몇 조 적용될 것 같아요? 187조다 그 이야기예요. 그거 묻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제 해제 조건만 성취되면 증여효력이 소멸, 8년이자 유인성서를 취하니까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 안 하더라도 조건만 성취되면 바로 소유권 복귀. 몇 조가 적용된다? 187조가. 이게 물권법에서 주로 이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 거 5번은. 5번이 맞고 13번 앞에 나온 거 지문 그대로 넣어놓은 거니까 집에서 보고 14번에서 그 1번에 동사는 소유권 유보 매매. 요게 이제 아까 말한 할부 매매를 말하는데 요게 우리 시험 곳곳에 나오니까 자 나머지 거는요. 자 1번만 맞아요. 14번은이 그 2번은 정기조건 매매기한 토지 소유권 조건 보존에 가등기는 형되냐. 요 가등기가 가능하니까 보존할 수 있다. 149조.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은 조건이 성취된 해조건 범죄는 특이하게 없는 한 소급하여 소급여가 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3번은 틀렸고 4번은 불법 조건이니까 틀려있고 5번 요거 조심해야 되고 존속기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한 10여 년 전에는 3, 4년간 연대고 출제되다가 요즘에는 별로 출제가 안 되는데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정한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확정 기한 법령 이렇게 내면은 전원이 들고 나온다고 나 신신당부를 했는데 요거는 지금 임대차에서 요거 묻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자기 토지를 뭐 해준다? 임대. 그런 다음에 저 을에게 요리하겠다. 너 열심히 일해서 내 땅을 사가라. 빌려는 지금 주는데 임대 안 한다. 열심히 벌어서 아예 사가버려 나중에. 그런 다음에 네가 내 땅을 뭐 할 때까지? 사갈 때까지 빌려주마. 그러니까 매도할 때까지 임대해 주마. 이렇게 열심히 돈 사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열심히 일해서 사갈커녕 맨날 돈 벌면 술만 처먹더라. 난 머리 돌아보고 싶다. 얘한테 매도할 때까지로 빌려준다 했으니까 얘가 사갈 때까지 계속 임대해 줘야 되는가. 이 새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 임대차 계약 종료시키고 다른 사람에 빌릴 수 없는가. 요거 묻는 거예요. 근데 이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매도할 때까지는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이다 불확실이다. 불확실로 보죠. 우리 판례가 불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요 임대차는 존속기한이 어떻게 된다. 그게 여기서 핵심 요지. 요거는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임대차 존속기는 어떻게 된다. 기한을 정하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로 보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가 된다 하면 요 사례는 그러니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 하면 된다. 해지 통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635조죠. 언제든지 각 당사자가 해지 통고. 임대인의 경우는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해지 기간이 6개월이죠. 바로 임대차 종료되는 거 아니잖아. 해지 기간이 6개월, 1개월, 5일이 지나야 되잖아. 부동산인 경우는 6개월, 1개월, 임대인 해지 통과는 6개월 지나야 되고,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따라서 5번은 틀려있고,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 아니에요. 문제는 1번인데 1번만 맞는데, 이게 이제 동산의 소유권 유보 매매, 여기 이제 할부 매매를 말하는데, 다 집중하세요. 지금 이 전축 한 대에 대해서 할부 매매를 했다. 12개월로. 그러면 할부금을 완납받을 때까지는 전축, 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매도인이 보유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할부금을 뭐 하면 설명드리세요. 설명드리시라고. 완납하면 비로소 뭐 한다?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 그 말. 완납하면. 이게 지금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할부 매매를 말해. 할부 매매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 해당이 돼. 완납할 때가 소유권을 매도인이 보유하니까. 그 대신 목적물은 매수인에게 바로 인도는 해줘요. 여기에 이제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곳곳에서 우리 시험에 나온다고 그렇게 줬는데, 먼저 조건에서 낼 때는 여기 완납하면 여기에 정지 조건이 해지 조건이냐, 요걸 물어보는데, 요거는 조건이 성취되면 완납하면 소유권 이전 후 효력이 발생이 되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은 법률행위고. 따라서 1번 질문은 그래서 맞는 건데 해지 조건이 아니고. 내용 파겠나요? 그런데 이게 저 물권법에서는 여기 저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를 우리는 물권행위라고 공부를 했죠. 물권행위라고. 그래 여기에 흔히 말하는 뭐에 해당되느냐? 소유권 유무매매가 정지 조건부 물권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 말. 그래서 물권법 시험에서는 이렇게 더 출제가 됐어요. 물권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가? 이렇게 물권행위에도 뭐를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게 요 대표적인 사례고, 여기 이제 계약법에서는 어떻게 출제되고 내가 가르쳐 줬어요. 계약법 시험에서는 위험부담 문제로 출제가 됐죠. 위험부담. 이 경우에 얘가 할부금을 3개월 납부한 상태에서 옆집에 불나서 전축이 멸실이 됐다. 두 사람 모두 기책사 요시 목적물이 멸실됐죠. 이 경우에 불이익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가? 바꿔 말하면 매수는 잔액 할부금 9개월 납부해야 되는가? 내 잘못도 없이 날라갔는데 아니면 납부할 필요가 없는가? 만약에 잔액 할부금 9개월을 두 사람 모두가 귀책 사유가 없다 보니까 불이익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거기에 문제가 되고, 그걸 따지는 걸 뭐라 한다? 위험부담. 잔액 할부금 9개월을 납부해야 된다 하게 되면 위험을 누가 부담하고? 매수인이.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얘는 지 잘못도 없이 전축 날리면서 잔액 할부금 9개월 못 받으니까 불이익을 얘가 있고. 하세요. 내가 원리를 가르쳐 줬어. 이 경우는 전축은 얘한테 인도가 돼. 그러면 항상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동산도 마찬가지고 인도가 되면 목적물 매수인이 점유해서 지배하잖아. 그러면 누가 불이익을 입어야죠? 목적물을 자기 지배하여 두고 있는 자가 불이익을 입는 것이 우리 상식에 맞잖아. 안 그래요? 따라서 얘가 불이익을 입어야죠. 따라서 결론, 매수인은 잔액 할부금 9개월 납부할 것. 따라서 매수는 자기 잘못 없이 전축 날리면서 잔액 할부금 9개월 납부해야 되니까 이로부터 생기는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이. 그래서 위험부담에서 출제가 됐고. 갖고 놀라는 거요. 내 개인사는 이거 말은 되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동산에만 해당이 되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에 적절치가 않고, 더더욱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이게 동산의 소유권 유보매매 할부 매매를 엄청 했어요. 먹고 살기 살림살이가 힘드니까 이런 거 하나 살 때도 할부로 샀고, 솥단지 무슨 전기밥솥 무슨 대리미 전부 다 할부로 샀잖아요. 돈이. 근데 요즘에 할부로 산 사람 있어요? 휴대폰 빼놓고는. 휴대폰이 그냥 강제로 할부 뭐 하니까 사겠지만 그것도 돈 없어서 산 건 아니고, 거기서 뭐 하니까 그래 사는 거고. 이건 뭐 소유권 유보 할부 매매 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중개사는 발언되는가 모르겠어요. 좌우전에 한 년마다 한 개씩은 나와요. 어디서든가. 요게. 그러니까 내용 파악은 해두라는 거. 이렇게. 내용 파악은 응용해서 나오니까. 좀만 쉬었다가.